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 옵션 만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겹쳐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좀 플러스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별한 추세가 전환될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벤트적인 부분은 없었는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했던 것 중심으로 이제 올라왔고, 또 이제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떤 주류는 지금 2차전지 신재생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레고캠바이오 HLB 같은 기업의 또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바이오 쪽에서 낙폭을 좀 보였던 게 사실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전체 그 금리라든지 경기에 따른 어떤 부분이 좀 컸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소형주 관련해서 리포트 좀 체크해 보면서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보고 스터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 상승했고요. 2384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꽤나 증가했습니다. 8.7조가 증가했고요. 상승 종목수 500종목, 하락 종목수 330종목. 코스닥도 6조 원 거래대금. 등락률은 1.2% 상승해 777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한 200여 종목 이상 많았던 800여 종목이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6,500억을 팔았는데 어떤 업종인지를 보니까 전기전자 3,300억, 운수 장비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골고루 팔긴 했습니다. 의약품, 금속, 철강, 금융, 통신 골고루 팔았는데 IT하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로 팔았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1,100억, 700억 각각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좀 샀네요. 3,200계약 정도. 그래서 오늘 수급구던 외국인이 좀 코스피 많이 팔았던 부분, 나머지는 좀 순매수를 했다는 부분. 어제 이제 미국장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2% 반등, 다우랑 S&P가 1.4%, 1.8% 반등하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해외 시장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면 여기서 이걸 깨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지니면서 빠르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건 이제 미지수니까. 원달러 환율 1380원, 유로 달러는 조금 소폭 내렸네요. 독일 증시도 반등이 좀 나와줬고, 어쨌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라는 거, 그 점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 올랐고요. 음몽이라는 점, 5일선을 돌파시키지 못한 점은 좀 아쉽네요. 코스닥도 오늘 1.2% 상승했는데, 요건 그래도 5일선을 돌파하긴 했고 5일선에 이제 겹쳐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강한 기조로 마감을 해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설 연휴 전에 플러스로 마감해줬다는 정도 의의를 좀 지닐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빠지면 좀 너무해죠. 오늘 니케이 증시가 2.3% 상승했고, 홍콩이 1.1% 하락, 그리고 대만이 1.2% 상승, 상해 증시는 0.3% 밀렸고요. 오늘 종목별 흐름들 한번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 이제 약했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오늘 LG화학, 삼성 SDI가 시총 상위 중에서 3% 상승해줬고, 셀트리온이 오늘 좀 모처럼 2.7% 낮지 않은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네요.
삼성바이오는 좀 빠졌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좀 올라졌고,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는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은행주 뭐 금융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좀 우리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사실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 대출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된 뭐 그런 어떤 대출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급감으로 사실 은행 주들도 주가 상태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뭐 도드라진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진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 오늘 HLB가 11% 상승. 와, 외국인들 많이 샀네요. 일단은 뭐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LNF, 에코프로, BM, 2차전지 소재주들도 재차 또 상승. 첨보, 또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5% 상승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케어젠 6.5%. 와, 이거 바이오 쪽에서 뭐 실적 괜찮은 종목들은 강하네요. 알테오젠은 좀 2% 상승했고, HLB 생명과학은 17% 상승. 그리고 KMW가 좀 의미심장하죠.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돌파해버렸어요. 이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기관이 56만 주를 순매수했네요. 와, 오늘 투신이 그냥 쓸어담듯이 2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장기 평선을 뚫어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붕괴하고 저항받고 순차적으로 또 481선까지 붕괴되고 못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처음으로 장기 평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뭐 돈이 먼저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또 5G 섹터에 대해서 또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팜 4% 상승했고, 그래도 이제 실적과 같이 올라오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나쁘진 않은 흐름을 내는 것 같고요. 또 엔터주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센 기업이죠. JYP 엔터도 2%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늘 시장의 강세를 좀 주도하고 압도하는 흐름.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이제 엔캠이 16% 급등했습니다. LG엔솔이 이제 그 정상대로 그 건설하는 어떤 미국 공장 건설하는 부분들이 지금 소재주들 전반으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같이 연동시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강했고, 또 바이오 쪽에서도 선별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들 나오는 종목들 많았던 것 같고요.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 그런 정도 같아요. 오늘은 낙폭과대한 종목, 기술적 반등,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주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볼까요? 당일도 한번 보고, 당일 보시면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SDI, 코스모 신조제, LG화학, 후성, 코스닥 보면 역시나 이제 LNF, 엔캠,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5일,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수급 종합을 보면 현대차가 1등이네요. 1100억, 이제 쌍끌이 순매수. 하나솔루션이 750억, LG화학이 500억, LG에너지솔루션이 500억.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 SK이노베이션도 2.7% 강세. 기아가 이제 오늘은 빠졌지만 수급 계속 좋은 편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신고가를 냈네요. 7.5% 상승.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은 뭐 주인공이네요. 신고가니까. LNF도 6% 상승, 에코프로비엠 3.5% 상승 해서 이번 주 2차전지가 좀 많은 편이네요. 에코프로, 또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바이오플러스, 와, 이거 계속 강한 어떤 흐름이고요. 컴투스는 신작을 좀 냈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크로니클. 그래서 뭐 반응이 안 좋았다면 거의 폭락했을 텐데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또 글로벌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요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이슈 체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여전히 혼탁한 시장 하에서 뭐 종목에 대한 학습과 공부 또 이제 과정에 대한 관리, 이제 어떻게 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뭐 치솟지만 1380원 이렇게 돌파하면서 치솟지만 되려 이제 거기에 따른 또 환차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게 힘이고 공부가 힘이고, 또 시장 환경 하에서, 이런 환경 하에서 또 성장하고 실적 증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또 정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텍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리포팅 보면서,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팅인데, 바텍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덴탈 쪽에서 커버를 해드리고, 이제 스터디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텍의 수출 비중은 90%, 90.7%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이고요. 이에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상대적인 이제 수혜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 2분기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5% 수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될 것 같고요. ASP 상승, 이제 평균 단가 상승, 이제 긍정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동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작년 3분기에 84% YOY 성장을 보였던 높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YOY 이제 전년비 뭐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기대치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전년비 그렇게까지 증가 안 했네 하는 쪽으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현지 제조 인증, 중국 사업에 대한 강화해서 중국에서 그린 스마트 제품의 현지 제조 인증을 받았고 8월부터 제조에 들어가면서 10월 정도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현지의 대응 능력 확대 및 원가 절감에 영향을 주고 향후 동사의 중국 시장 강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그린 16 제품도 연내 중국 현지 제조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 포인트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바텍은 주요 매출 지역이 이제 미국과 유럽, 선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지역에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대부분의 매출을 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이제 카펙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200에서 250억 정도, 현지 생산 능력을 500대에서 1500대 정도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국 내 임플란트 시장 확대에 따른 3D 디지털 엑스레이 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2분기 매출액 중에서 중국 비중은 7% 수준, 아직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 낼수록 그 바텍에 대한 이제 멀티플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급형 제품군에 대한 기대감에서 첫째, 치과용 보급형 CT-A9을 21년 출시하고 해외에서 로우엔드 제품, 이제 저가형 시장을 타겟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린 스마트 대비 더 낮은 가격으로 3D 제품 진입을 위한 병원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타겟팅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제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보급형 제품군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 증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퍼 밸류에이션도 올해 7.9배, 내년도 7.5배 정도로 상당히 이 3D 엑스레이 쪽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짚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시장하고 완전 다르게 좋죠. EN드디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지금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캐파를 증설하면서 여기 보시면 상반기 연간 5,000톤 규모의 전구체 캐파 증설을 완료했고
하반기 시험 가동을 진행 중이고 4분기부터 이제 매출 가능성이 높은데 뭐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매출이 찍히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캐파의 아니 이제 규모의 경제, 결국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업의 시총을 밀어 올리는 형태가 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다른 어떤 기업들하고 완연하게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이 좀 큰 그런 포텐셜이 좀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2차전지, 전기차 뭐 비롯해서 신재생 쪽.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유럽의 원자재법도 탈중국 기조의 배터리 공급망 재정비된다면 이제 ENDD에 또 수혜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이 기업의 이제 이 전구체 부분은 뭐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고, 이제 소재 분야에서도, 그리고 이 최근에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입경 이제 전구체 쪽도 지금 뭐 수요 계속 증가하면서 뭐 이 기업이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글로벌 1위 유료 고객사 유미코양 동쪽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이런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면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추가 확보도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2차전지 소재주로서 시장에서 인식되고 이제 평가되기 시작하면 멀티플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분야에서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되고 있잖아요. 2차전지와 함께. 동국 SNC는 아직 크게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기업도 굉장히 포텐셜을 크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국산업이 이제 자회사고, 지금 해상풍력용의 신공장 증설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력 수요 시장,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이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는 동국 SNC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이 기업에 대한 뭐 실적도 지금 상당히 견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멘텀적인 측면도 매우 괜찮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5,560억, YOY 이제 증가로 46%, 그리고 영업이익은 242억 전망된다고 합니다. 31% 전년비 증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매출액이 2,000억으로 200%. 그러니까 이제 사업 부분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신재생, 풍력타워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가장 크게 지금 예상된다는 점이 이제 투자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사업 부문별로 철강 부분이 좀 많습니다. 44%, 신재생 38%. 보통 이제 풍력이 이 철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공하고 하는 능력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철강 하던 기업들이 많이 넘어와서 풍력으로 많이 했었어요. 2007년도에도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이제 철을 다루잖아요. 뭐 후육 강판이든 뭐 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풍력으로 많이 이제 전향하거나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에 이제 풍력 관련주로 조선 기계자재 업체가 풍력 관련주로 이제 연결되는 그게 많았어요. 태웅이라든지 당시에 뭐 현진 소재라든지, 뭐 지금은 막 지금 사라졌나? 하여튼 현진 소재 이런 기업들. 하여튼 뭐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국 SNC도 역시나 이제 철강 부문이 44%, 매출에서 신재생 쪽이 38%, 건설이 16%입니다. 모기업이 동국산업으로 지분율은 대략 한 50%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타워, 풍력발전기용 타워를 이제 22년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바텍도 매출의 90%가 해외였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가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약세인 상황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되려 수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워 매출 비중의 90% 이상이 수출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주요 수출 지역이 미국이라는 측면, 미국 달러로 바뀌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국 SNC 어떤 포텐셜. 그래서 동사의 주요 거래처는
글로벌 풍력 발전 1위 기업인 베스타스, 그리고 미국 최대 업체 GE, 그리고 글로벌 해상 풍력 강자 지멘스, 예, 이런 이제 뭐 레퍼런스가 좋잖아요. 이 고객사들. 뭐 국내에서는 뭐 두산 엔더빌리티 같은 기업들. 그래서 국내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동종 회사로는 뭐 글로벌 1위 기업 CS 윈드가 있고요. 또 유니슨 자회사가 있고 뭐 스페코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동국 SNC도 지금 뭐 이 풍력에 지금 기대감에 또 실적 증가, 성장에 또 오롯이 또 부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좀 잠깐 체크해 볼게요. 동사는 국내 풍력발전 산업이 태동하기 이전인 2001년 초반에 풍력타워 시장에 국내 업체로는 가장 먼저 진출하여 2009년까지는 국내 최대 업체였으나 현 글로벌 1위 풍력타워 업체인 CS윈드가 2006년 설립 이후 4세를 확장하면서 참 이 경영을 잘했던 것 같아. 2010년부터 매출 규모만에서 국내 최대 업체로 부상한. 그건 이제 아쉽겠죠. 네, 이 동구 SNC 입장에서는 CS 윈드가 뭐 자기들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풍력타워 시장에 진출했는데 CS 윈드가 사세를 확장하면서 이제 국내 최대 업체 또 글로벌 1위 업체로 이제 올라서는 걸 봤으니 참 이제 아쉽겠죠. 예. 일단은 뭐 어깨 위로 외형이 좀 축소됐다. 경쟁사인 CS 윈드의 경우 생산기지가 전부 해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사는 포항에 3개 공장을 보유해서 국내 어떤 생산 규모면에서는 1위 업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풍력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 동국 SNC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풍력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0.2% 수준. 그러니까 해외로 떴어야 되죠. CS 윈드처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국내 생산 규모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향후 국내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풍력 설비 용량이 21년 말 기준 1.7기가와트에서 2030년 17.7기가와트로 확대하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동사의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동사의 풍력타워 매출액 규모는 경쟁사인 CS윈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이 2008년 3033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는 CS윈드의 시장 잠식으로 최근 수년간 절반 이하 수준인 1000에서 1500억 원대로 축소가 됐다. 21년에는 미국 반덤핑 광세부가 이런 부분들이 좀 컸죠. 네, 그래서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원재료 후판 가격이 이 철판이죠. 두건 후판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20년 톤당 평균 63만원에서 작년에 120만원 정도로 2배 수준 급등. 그래서 엄청나네 이거.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50만원으로 24% 추가 상승하여 원가 부담이 확대됐다.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게 태양광보다 조금 풍력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커요. 원재료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뭐 다 그 철덩이인데 이 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또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 엄청난 그 규모의 그것들을 막 해상으로 들고 간다든지 하면 그래서 이게 원가가 높다 보니까 어쨌든 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겠죠.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근데 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태양광보다 좀 저조하다고 좀 인식되면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설치도 좀 용이하고 그런 부분도 좀 낮기 때문에 태양광이 보다 더 이제 많이 보급되죠. 예,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좀 많이 커져가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력 산업 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풍력의 이제 전체 시장 자체를 육상과 해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2021년 작년 이제 육상 설치 용량은 전년비 18% 감소했습니다. 근데 해상 설치 용량은 전년비 200% 급증했어요. 육상 풍력 시장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별로 보면 글로벌 풍력시장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육상 부문의 수요 감소폭이 굉장히 컸고요. 중국은 20년 정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 시행으로 육상 부문 설치 용량이 50기가와트 이상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년 역기저 효과로 신규 설치 용량이 39% 감소를 했다. 뭐 역기저 효과니까 계속 성장하는 부분은 뚜렷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 설치 용량은 25% 급감했는데 이게 뭐 정부 지원 제도가 5년 만에 종료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 국내 그 풍력 발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어떤 그 성장이 그동안 좀 작았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비중에서도 작은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향후로 볼 때는 사실 국내도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국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게 바로 또 동국의 SNC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동국의 SNC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풍력 발전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됐지만 향후 10년간의 전망은 매우 밝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기가와트, 34년 20기가와트를 달성,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이 동구 SNC에게도 굉장한 수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동국 SNC 투자 포인트는 결국 이제 해상풍력용 신공장 증설로 인한 이제 성장 모멘텀의 확보입니다. 올해 초 포항 신항만 인근 부지를 확보하고 10여 년 만에 해상풍력용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상풍력용 풍력타워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면서 동사는 기존 포항 1, 2 공장에서는 해상용 대형 타워의 생산 및 운송이 적합치 않았는데 올해 말까지 신공장이 완공되면 신항만을 통해서 해상용 대형 제품도 운송이 용이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으로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동사의 풍력타워 연간 생산 능력은 8만 톤으로 신공장이 완공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은 10.4만 톤 이상으로 30%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PNT라는 기업을 한번 리포팅 체크해보죠. 사실 2차 전지 장비 기업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자 또 기술 장벽이 높은 공정에서 국내에서 이제 뭐 CIS라는 이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PNT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향후 수주의 어떤 가시성 그리고 실적 성장의 가시성은 너무나 좀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 역할, 2차전지 소재주에서의 어떤 에코포로 비행과 LNF의 어떤 그 지위를 PNT가 장비 분야에서 좀 누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이 908억, 영업이익이 225억. 그래서 뭐 추정 매출액? 이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추정 매출액보다는 좀 미달했지만 영업이익은 뭐 대폭적으로 초과했다. 뭐 다양한 제품과 고객사 확보로 가격 압박을 상쇄하고 있고 장폭 쿼터 진입 상벽 수혜. 그래서 뭐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좋고요. 레퍼런스가 좋다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로 우리가 축정할 수 있죠. 멈추지 않는 수주상고. 예. 이 장비 때문에 수주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가 계속 쌓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몇 년 전 계속 적자였지만 그 배터리 부분, 2차전지 부분 적자였지만 수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PNT도 이제 장비 부분, 이제 수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실적의 가시성과 또 성장에 대한 부분을 확신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에 많이 포지션 갖고 있죠. 상반기 SK온의 장비 발주 흐름을 감안했을 시 미국 공시된 신규 수주는 SK온 발주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테네시, 켄터키 발주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어떤 수주는 사실 거기 부지 터 닦고
공장 올리고,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이제 수주해서 발주해서 장비 입고하고, 이제 사람 뽑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가 좀 발생하고, 사실상 이제 미국 투자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의 본격적인 사이클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블루오벌 이제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 보면 내년까지 80개 이상의 라인 발주와 얼티엄 샘즈 조인트 벤처 이제 GM하고 이제 그 LG 조인트 벤처의 경우 또 이제 물량 발주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거고, 이 삼성 SDI의 헝가리, 말레이시아, 스텔란 물량 발주에 따른 또 수혜 정방. 그래서 3사에 모두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 3사가 공격적인, 특히나 LG와 SK는 정말 공격적인 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따른 수혜를 이 PNT가 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장비기 때문에 소재만큼의 밸류에이션 받을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어떤 퍼밸류에이션은 15배 수준에 좀 불과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좀 높은 그런 기업이다. 수주 잔고의 증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 이제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뭐 나온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이제 ADC 쪽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뭐 인수합병이나 기술 가치에 대한 어떤 증부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레고켄 바이오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또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또 월드 ADC라는 또 학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월드 ADC에서 긍정적인 헐트 ADC 임상 결과 발표에서 현지 시간 9월 7일 월드 ADC에서 복성 제약의 기술이 이전됐던 헐트 ADC의 진행성 유방암 임상 1A상과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용량 확장 1B상의 일부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결과가 발표가 됐다. 중국의 글로벌 판권을 기술 이전한 익수다가 구두 발표를 진행했다. 추가 업데이트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임상 데이터는 복성제약에서 올해 12월 개최되는 SABCS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효능과 안정성 모두 긍정적이었다. 임상은 총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 중 11명의 헐트로우 환자였다. 임상 이상 권장 용량은 2.3mg kg로 설정됐고, 어쨌든 완전관의 환자 1명 포함해서 5RR 46%의 안정변명 환자 비율 42%, 엄청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결과물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주가 빠진 이유는 무엇보다 N2의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간질성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고, 부작용은 경쟁 약물에서도 관찰되는 각막염이나 빈혈 등이 낮은 등급으로 관찰됐고,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은 한 건의 저칼륨 혈증이 전부였다. 올해 6월 이후 글로벌 바이오 투자 수요는 ADC로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죠. 올해 글로벌 라이센스 딜 동향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ADC다. 특히 6월달 아스코에서 보여준 N2의 임상 결과 이후 8월까지 약 6건의 딜이 체결됐으며, 이 중 머크나 GSK와 같은 빅파마가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죠. 이런 투자 흐름 속에서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증명한 레고켄 바이오에게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6.7만원 유지하고, 플랫폼 기업에게 중요한 마일스톤인 첫 임상 결과를 통한 기술 경쟁력 입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추가로 하반기 글로벌 빅파마향 기술 이전 성과도 여전히 기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우호적인 어떤 수급과 이제 금리 환경 자체가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어떤 주요한 어떤 이유였던 것 같고요. 기술적 또 기업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종목들 리포팅 많이 이제 체크해 보는데요. 오늘 아모그린텍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ESS 쪽에 이제 공급하는 이제 자성 부품, 고효율 자성 부품 관련주로 이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워 효율을 높이는 핵심 소재 부품이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공급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모멘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 될 걸로 예상되는 점도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영업이익 20억으로 YOY로 이제 흑전을 하면서 수년간 이어온 분기 적자 기조를 탈피했다. 사실 이게 좀 발목을 잡았죠. 성장 기대 가치는 상당히 있는데 빠르게 이제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밸류를 좀 측정 못하게 만들잖아요. BP를 넘겨서면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매겨주고 멀티플을 상향시켜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모그린텍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모멘텀적으로 큰 소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고객사인 테슬라 이외에도 다양한 전기차 업체로의 진출이 좀 가능할 걸로 전망된다는 점이 포텐셜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ESS 쪽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쪽에도 이제 강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등 환경 이슈로 인해서 전기 기관차 도입 확대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지금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소재라는 부분이 기대를 좀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주요 사업 부분이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22년 영업이익이 135억 전망되고 있다는 점, YOY 600%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점이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고, 흑자 전환을 통해서 이제 BP를 넘겼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참 추석 연휴 전 한 2주 정도 참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전저점까지 깨는 최악이었던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참 이제 해외 시장은 이제 열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전달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세장, 그리고 긴축이 더 가속화되고 커지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도 마무리되기엔 조금 요원해 보이는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흐름 전환으로 당장 또 단기간 내 좀 만들어지기 어려운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잘 견디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같이 이 구간을 또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좀 같이 모색해보는, 또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요. 이 박사 또 열심히 학습해서 중요한 내용들 연휴 기간에라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